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정상화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라는 큰 제목인데 아마 실질은 언제 날 것이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더 궁금하고, 아마 오늘 그 헌법적인 헌법학자들 중심으로 또 헌법 교수님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아마 왜 그런 결론이 날 것인가라는 아마 헌법적인 관점에서의 아마 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발제는 방승주 교수님이시고요. 방승주 교수님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헌법 연구와 강의를 하시고 중요한 논문으로 헌법 강의 1, 2를 집필하시고 지금 왕성하게 헌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승주 교수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방승주입니다. 제가 좀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늦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제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또 박정현 의원님, 그리고 경실련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 문제에 관해서 발제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로 헌법학자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변론 영상을 주로 전체적으로 좀 다 스크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8차 변론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8시간 정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하자면 7차 변론까지 7차 변론이 그렇고 8차 변론은 이제 오늘 아침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8차 변론 영상은 보지도 못했고 그래도 이제 7차 변론까지 그래도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간적 또는 자료 접근상의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 속에서 헌법학자로서 이 문제를 규범적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해서 나름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서 12월 14일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8차 변론 기일까지 완료됐고 이번 주 오늘 9차 그리고 목요일 날 10차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는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아마 오늘 평의 결과가 이제 보도가 될 걸로 봅니다. 변경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이제 준비 기일에서 청구인 국회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헌법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제1호 그리고 그에 따른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침입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되 내란죄의 구성 여부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의 문제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성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피청구인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 측의 이러한 요청과 마찬가지로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여부의 문제로 정리해서 변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수명 재판관이고, 그래서 변론기일에 이와 같이 소위 소추 쟁점 소추 사유를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변론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제2차 변론기일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발제문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 쟁점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아마 변론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했고, 아마 정영식 재판관이 그와 같이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변론으로 이제 상정한 것을 봤을 때 헌법재판소 역시 그와 같이 받아들여 준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지금 쟁점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해 가지고 제가 1번, 2번, 3번, 4번 사유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1번 그 쟁점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위법성 요거 하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포고령 발포자는 사실 거기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 나와 있긴 해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서 포고령을 이제 계엄사령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갖췄을 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대통령 피청구인의 행위로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발포하게 한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 사유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행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군대를 동원해서 선관위를 말하자면 거의 그건 계엄이 11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의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침투해가지고 서버 등을 말하자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행위, 전부 피청구인의 행위인 거예요.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체포에 관한 문제, 체포 대상들도 뭐 체포 명단도 뭐 변론 기일 동안 14명이냐 16명이냐 많이 다퉈진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홍장원 제1차장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그 저기 메모한 것이 뭐 3개니 4개니, 그다음에 또 조태용 그 국정원장이 또 나와서 뭐 반박을 하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체포 대상 명단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법조인들까지도 체포 명단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위헌 여부의 문제는 청구인 측에서 서면으로 따로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변론기일에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각 쟁점에서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이제 다루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영식 수명재판관의 쟁점 사유 상정 절차에서 언급된 사항입니다. 저에게 몇 분 할애가 됐습니까, 좌장님? 예, 그러면 지금 한 15분 남은 겁니까? 15분 이내로. 예, 그러면 제가 이 쟁점 사유를 각 한 이제 3분 정도씩만 딱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결론에서 한 3분 그렇게 해서 한 15분 이내로 마치도록 할게요. 뭐 간단해요. 너무 이제 명백하기 때문에. 첫 번째,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위법성인데, 사실 변론을 이렇게 아주 좀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 요원이냐 일원이냐 가지고 싸우고 사람들이라고 싸우고 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뭐 몇 시 몇 분에 들어갔느냐, 창문을 깨고 들어간 시간이 몇 시냐, 00시 34분. 대통령이 또 그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시간이 몇 시냐? 조서에는 30분으로 했지만 자수서에는 그 곽 사령관이 30분이라고 해서 자수서를 썼지만 그 조서에는 20분으로 확인이 된 걸로 나와요. 그럼 결국엔 그거는 비아폰의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인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이제 문제되는 이유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정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변론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TV 생중계로 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오기는 했지만, 법적으로도 유의미한 그런 것들만 걷어내서 최대한 변론에 기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이 23분을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한 8시 반경서부터 사실은 행안부 장관을 부르고 그 행안부 장관이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먼저 법무부 장관 뭐 등등 먼저 온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쭉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중간에 누군가가 결국에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계엄 선포를 하려면.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려면 최소한의 정족수가 있으니까, 정족수가 아직 미달이 된 상태이니까 원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려고 했었던 시간은 10시였으나 미뤄진 거죠. 한 30분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이제 들어온 이 국무위원까지 이제 기다리다 보니 결국엔 10시 17분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사실은 5분 동안 10시 22분까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어떤 그 계엄 선포의 어떤 그 취지를 이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뭐 이제 국무위원들은 좀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들이 뭐 강했던 것 같으나, 이것은 워낙 내가 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간 시간이 22분이고, 그렇게 해서 브리핑 룸으로 도착해서 담화를 한 시간 자체가 23분부터예요. 그리고서 이 폐악질을 일삼는 종북 반국가 세력인 이 국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런 반국가적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거의 10시 28분 정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양측에서 또 모든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위법성의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 변론 보고 있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군대에 들어왔는데 특전사 요원들이 뭐 15명이 들어왔느니 280명이 들어왔느니 뭐 그 숫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왜 들어왔는데를 묻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왜 군대가 들어왔는데, 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그 헌법의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요건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체적 요건을 간추려 보면,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준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전쟁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엄청난 자연재해가 나서 그 경찰력으로 도저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병력으로서 군사력을 가지고서 그런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도,
정도 되면 그건 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인 거예요. 법치국가 원리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비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중한 단계로 단계적으로 행정적이나 또는 필요하면 경찰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은 병력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77조도 역시 비상계엄과 말하자면 경비계엄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건 경고적 차원에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으면 경비계엄을 고려를 했어야지. 또 경비계엄도 여러분들 사실은 헌법이나 계엄법을 읽어보면 거기도 역시 전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요건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실체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머지는 뭐 계엄법이라든가 이건 또 계엄법에서는 더욱 더 나가서 적과의 교전 상태가 있을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교전 상태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다 그날 잘 알고 계시지만 다 평온하게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피청구인과 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왜 군대를 국회에 투입시켰느냐를 물으니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였대요. 뭐하러 그 밤에 그 군대를 투입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 밤에 왜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보좌관들이 모였습니까? 그 모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어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전국에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97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할 것 같으면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죄에 관한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1980년 5.17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 전 국민에게 외포심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폭동성을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국회를 향해서 팍지를 일삼는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일거에 척결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곧바로 군들을 투입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계엄 선포 전부터 그 주변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가 들어가게 한 거예요. 10시 반 정도에. 그러니까 국회보다 선관위 측의 군이 더 먼저 들어갔어요. 이거를 보게 되면 결국엔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 엄청난 혼란 상태를 비상계엄을 통해서 초래를 해놓고 그리고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전도시키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과거의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주로 잘 쓰던 얘기였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특히 그러한 엄청난 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 사태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발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이번에도 군이 투입이 되니까 시민들이 몰려 들어와서 계엄군들하고 거의 몸싸움을 하고 또 장갑차를 몸으로 맞고 한 사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실체적인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위헌 위법성. 이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지 여부에서부터 국무회의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고,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며
군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82조가 맞죠 아마. 그래서 이런 절차. 그 다음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 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이 77조에 보게 되면 통고 없었어요. 그다음에 계엄법에도 통고하도록 돼 있고 계엄법에는 공고 절차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나 이러한 형식적인 위헌성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피청구인 측은 그래도 나름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강조를 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와서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결 정정수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냥 간신히 의결 정족수를 채우긴 채웠고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을 좀 거친다라고 하는 외양을 띄게끔 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좌담회 비슷한 거를 하고 좌담회라고 해서 뭐 국무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형식은 아니었고 대통령이 거의 일방적으로 나 이제 통과하러 간다, 선포하러 간다 이런 형식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목요일 날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와서 또 증언을 하게 될 텐데 이분은 이미 실체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쟁점 사항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 이거는 뭐 그 사이에 뭐 제가 국회도 이번에 두 번째 오는 건데 그리고 또 경실련에서 강당에서도 또 했었고 또 경실련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서까지도 또 제출을 했고 또 탄핵 심판에 대한 탄원서까지도 제출하면서 거기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포고령 제1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헌법 제77조는 그리고 계엄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서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과거의 헌법과 우리 현행 헌법이 다른 부분인 거예요. 과거 말하자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유신헌법이라든가 이럴 때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까지 있었잖아요. 아마 이번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이러한 포고령 소위 무시무시하게 써 있는 뭐 처단한다 뭐 이런 등등의 문헌이 써 있는 이거를 그냥 혼자 초안을 작성하지는 않은 거고 결국 79년 12.12 사태 12.12보다도 12.16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고 나서 그 다음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왔던 포고령 제10호를 참고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게 기각이 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무사에서는 나름대로 계엄 문건을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때 문건들을 참고를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문건을 이제 썼는데 그 어느 것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어떤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아주 창의적이었어요.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까지 금지하고 또 모든 그 집회 활동, 정치적 집회, 정치 활동, 결사 다 금지하고 언론 집회 결사, 모든 언론사 계엄사령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하라. 충실하게 근무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모든 국민의 어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 직업의 자유,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포고령에 위반하는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 결국 그건 군사 재판을 받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체포하러 다니면서 사실 그 수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별도로 외곽에서 제2수사단을 또 만드는 소위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것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고령도 당연히 헌법에 중대하게 명백하게 위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회를 들어와 가지고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진입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의 위헌 위법성인데 사실관계는 너무나 또 분명하죠. 전부 텔레비에 생중계됐고 또 이번에 변론 절차에서 다 드러나고 있듯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280명 국회 본청으로 진입시켰다라고 하는데 피청구인 측 변호사들이 그거 아닌 걸로 얘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외곽으로요. 근데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 그 박자를 좀 못 맞추시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280명이 들어갔는지 처음 들어간 거는 김현태 특임단장과 함께 16명이 들어간 것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또 특전사 요원들이 또 후문에서 그 정도 비슷한 대원들이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그 15명 가지고서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그 이후에도 김영현 전 국방장관은 특전사를 계속해서 들어오도록 추가적인 투입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헬기가 계속 왔어요. 9대가 왔어요. 9대가. 12대가 왔습니다. 12대가 와서 8명씩 해서 96명인데 거기에 특임단장 김현태까지 포함해서 97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너무 사실관계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세한 것은 지금 발제집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의 평가를 내려본다면 자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끄집어내고 의결 정족수를 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나온 MBC 뉴스에 의하면 그저께 특임단장이 지하까지 내려갔어요. 단전을 하기 위해서. 그 뉴스에도 나왔었지만 이건 변론에서도 특임단장이 얘기했어요. 이미 진술을 했어요. 지하에까지 내려가 봤다고. 그리고 실제로 단전까지 됐었더라고. 그러나 다행히도 가결 선포를 하고 나서 한 5분 후에 만일에 정말 이건 아찔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만일에 5분 내지 10분만 늦었어도 그냥 이 전광판 그 투표하는 전광판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가결 여부를 갖다가 투표를 할 수도 없고 다 깜깜하니까 그런 특전사 요원들은 다 전부 이게 야광 이게 다 돼 있으니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끌어내는 일만 남았었지 않았었을까. 천신만고 끝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결 선포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지금 사태를 보면. 자,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이제 의회를 갖다 거의 사실상 해산시키려고 들었다. 군대를 동원했다. 그리고 헌법 제77조를 해석을 하는데 해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제한적인 해석을 했다. 이걸 우리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자의적 해석하에 폭력을 동원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자의적 지배고 폭력적 지배이고 이것이 바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했었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의적 지배, 폭력적 지배. 그러니까 위헌이죠. 마지막 네 번째. 군대를 동원하여서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의 위헌 위법성. 자, 이거는 아직 11시가 되기 전에요.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1시부터 발효를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령 법률상 들어가서 그것을 수색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병력들이 도착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미 불법적인 것이었다. 계엄이 말하자면 선포가 되기도 전에 미리 군을 움직이고 선관위로 들어갔다. 관악, 과천, 수원.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영장 없는 불법 수색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 선관위 공무원의 휴대폰까지 뺏었어요. 압수하고 심지어 다음날 출근하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공무원들을 체포, 구금, 신문할 계획까지 다 짜고 명단을 들고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니고 미리 아마 거기 진주하고 기다리려고 했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겠는가? 지금 한번 상상을 좀 약간 동원을 해보면 국회를 거의 사실상 무력으로 마비시키고 거의 사실상 해산을 시키려고 들었던 것이니까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 지난번 22대 총선은 이건 부정선거였다. 그걸 찾지 못했으니까 노상원의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미루어 보면 거의 이건 고문도구까지 다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이건 불문 다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어서 부정선거임을 입증을 하고 합수부나 제2수사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밝혀서 언론 등에 이제 노출을 시켜서 이제는 그 국회 대신 소위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입법을 하고 헌법 개정도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서히 노상원 수첩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삼선 얘기도 나오고 헌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수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장외에서 이렇게 그 자료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변론을 보면서 객관적인 지금까지 언급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서 헌법 제77조를 위반하고 그건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그러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다.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건 파면 사유죠. 그런데 헌재는 지난 2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결국 파면을 하게 될 경우에 초래될 정치적 혼란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적인 이익, 그런 헌법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라야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승주 교수님의 발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셔서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왜 탄핵 소추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탄핵 소추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행위다. 그리고 심판과 관련돼서 한정된 범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인 흠결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인용되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우리 토론을 지금 5분이 있으셔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토론을 한 분당 5, 6분 정도씩 발제문, 토론문이 있으니까 토론문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시고 한 30분 내로 토론이 끝나면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있으면 받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 나서실 분은 조재현 교수님입니다.
조재현 교수님은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문위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재현 토론자님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재현입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만장일치로 파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방송 교수님 파면돼야 마땅하다. 저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헌법학회가 그렇게 헌법학회 회장이 그렇게 또 이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그런 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학적 관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전부터 국난 극복을 잘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참 시달리다가 12.3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또 그때도 이념적인 어떤 논쟁이 양극화가 심했는데 12.3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나는가에 따라서 아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방성규 교수님 워낙 이제 사실관계부터 해서 법률 쟁점까지 쫙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조금 다른 헌법적 관점에서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제도를 정치적 심판 절차로 이해하지 않고요. 규범적 심판 절차로 이해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치적 재판 기관이지만은 결국 탄핵 심판 절차라는 것은 법적인 토대 내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존중 안 하려는, 예를 들어서 파면하면은 승복하지 않으려는, 또 기각하면은 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철저하게 탄핵 심판 제도라는 것은 사법적 판단이고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 결과가 어떠든 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헌법적 관점에서 이제 탄핵을 판단한다면은 우리 방송 교수님 쫙 다 얘기해 주시지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게 전문가들 다 아실 텐데 우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 직무집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었느냐, 즉 위헌성을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파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직무집행행위가 위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를 파면시킬 것이냐, 이건 또 별도로 판단하죠. 파면 여부는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 즉 비상계엄 선포행위죠. 직무집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었는가? 너무 명확하죠. 왜냐하면은 방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전시사변, 이해 또는 준하는 비상사태. 그다음에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건 너무나 명확하죠. 병력으로 동원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으로서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통령 관저로 잠깐 불러서 그냥 뭐였느냐 확인한 정도로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통고 절차 없었죠. 문서로 안 했죠. 이 절차적인 어떤 실체적인 문제를 다 결한 누가 봐도 위헌성은 명백합니다. 이거 이제 위헌성을 따지려는 거 아니고요. 이건 이제 만약 재판관들도 그렇게 이게 합헌이다라고 결정문을 쓰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위헌이다. 직무집행행위의 위헌성은 다 그렇게 쓸 겁니다. 재판 한결문에 결정문에 다 쓸 텐데 이제 만약에 직무집행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난 뒤에 이것이 이제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희망대로 사무총의 희망대로 만장일치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은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법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일종의 변론 과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선포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체포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느냐, 어떤 그런 그 상당히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즉 반대 주장이면 내란에 이르게 할 정도였던 그런 목적까지도 가지고 있었느냐, 즉 법 위반이 중대하느냐,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은 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잘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변론 과정에서도 뭐 반대 증언이 나오지만은 대충 일반적인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누가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는지를 대충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인을 투입시켰다. 이게 질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론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할 텐데, 그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시간을 다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방송 교수님 끝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대통령을 파면시킴으로써 국정 공백이 얼마나 초래될 것이냐, 정치적 혼란이 얼마나 초래될 것이냐, 그다음에 국가적 손실은 어떠할 것이냐, 그리고 더 이어서 하나 더 판단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배했느냐, 이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다.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고 법치를 따르지 않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헌법 충실 의무, 헌법 수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요. 헌법 성실 의무도 있습니다. 독일에서 주장되는 게 뭐냐면은 공직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헌법 충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성실하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성실하려는, 충실하려는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이 헌법 충실 의무를 읽을 수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유를 보면은 뭐 야당의 어떤 뭐 그런 것들 주장하잖아요, 그죠? 야당이. 근데 사실은 야당의 어떤 뭐 어떤 입법적 독재라든지 입법적 어떤 행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이 아니고요, 협치입니다. 협치.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되고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해결해야지, 그것을 비상계엄을 통해서 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무 또는 헌법 충실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뭐 명시적으로 이거다 말은 안 했지만은 대충 탄핵 심판의 결과는 전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토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한 조재현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의 기본적인 토론 말씀은 지금 이념적 양극화의 심화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탄핵 심판도 사법적 판단이므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비상계엄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위헌성 판단, 2차적으로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따른 파면 여부 판단으로 본다면 현재 탄핵 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가 아닌가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봐 주셨고요. 예, 탄핵의 결과 예측은 다 아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류해 주셨습니다. 예, 마음속으로는 네. 어떻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토론자로 홍선기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선기 교수님은 동국대 법학대학 헌법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독일 정치경제연구소의 인권법 연구위원이고 유럽 인권법원의 판례를 연구해 오셨던 교수님이십니다. 홍선기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홍선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방성진 교수께서 워낙 뭐 방대하게 써주셔서 저는 오히려 요 탄핵 사유 이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론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 탄핵이라는 게 보니까요, 경국대전의 사헌부 사관원 규정에 나온대요. 근데 여기 두 기관을 대간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잘못을
이제 실상을 논하고 책망한다 뭐 이런 뜻이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경국대전 보니까 이 탄핵이 되면 그 권한을 정지시켰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풍문 탄핵도 많아가지고 정적 제거용으로도 많이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또 똑같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왜 도평추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독재 위험 있는 사람 또는 정치적으로 추방이 될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도자기에다 이름을 써가지고 쫓겨냈었었는데, 요걸 이제 탄핵의 기원으로 봅니다. 이 탄핵 제도가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게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탄핵 제도를 뒀는데, 실제로 탄핵 소추는 하원에서 하지만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합니다. 법원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그 조정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법적 사안이라는 거죠. 법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사안으로 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떠냐? 한국에서 탄핵의 본질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응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규범적 사안이고 법적 사안입니다. 이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헌법수의 관점과 그다음에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는 관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탄핵은 헌법 수호를 위한 비상수단이다라는 겁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그 국회가 주장했었던 사유들이 국민주권주의를 이것을 비롯한 대의민주주의, 사실 포고령위로 해서 명백하게 나왔죠. 국회라든가 지방의회 모든 정책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 포고령위도 나왔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금지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헌법적인 이런 사안들을 탄핵 사유로 삼았던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초대 공수처장인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통령 탄핵 보고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요거 인터뷰 나온 거를 보고 요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참 재밌게 봐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박근혜 탄핵 그 주문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이런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성 없는 사과라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사과도 없이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더 나갔죠.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탄핵 그 사건 때에 요걸 대입해 보더라도 더 훨씬 더 나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의혹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검찰과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점도 국민 신임을 위배한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았죠. 모든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래놓고서 소환 조사를 불응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했었습니다. 그 방승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른바 그 탄핵에 관련된 실체적인 그다음에 절차적인 요건에 대한 위헌성을 전부 다 검토하셨다면 지금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의 벌어지는 일들, 이 부분도 놀랍게도 이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가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 중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기관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와가지고 많이 보던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원을 끌어냈다, 인원을 끌어냈다, 의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 탄핵 소추가 됐었던 그런 국정농단 이후에 발생한 박 전 대통령의 언행도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물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지만 그 탄핵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궤변이라든가 이런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탄핵 사유의 하나로서 이미 우리 헌재는 판단을 했었다라는 거.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이거를 전부 다 결국은 그만큼 헌법소의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국민의 신임을 위배했느냐 여부를 지금도 판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도 재헌헌법 제정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와 탄핵제도를 도입을 했었었고, 미국에서도 5번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통과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거의 탄핵 직전에 대통령이 사임을 했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적시했었던 게 국민의 신임을 위배했다,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서 대통령직에 있는 것이 그 직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연히 파면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소의 의지, 국민의 신임 위배 여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이 탄핵 기각 이후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냐하면 자꾸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이걸 치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불쌍하다, 뭐 사람 다친 거 없으니까 좀 구해주면 어떠냐, 뭐 대통령 뭐 지금 있다고 해서 뭐 큰 뭐 인물이 있느냐, 자꾸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좀 불만입니다. 또 요에 반대되는 대책점으로 뭐 이재명이 어쩌고 뭐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건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다시피 이건 헌법 수호의 비상적인 수단으로서야 우리가 탄핵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소름이 끼쳤었는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상당히 무서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한번 기각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각이 된다. 만약에 내란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탄핵 기각이 되더라도 바로 석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단순한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우리 헌재법 40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속력이 탄핵 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탄핵 기각 결정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석방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일반 형사 피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구속 상태에 남아 있는다. 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법원은 그렇다면은 이 석방을 둘러싸는 뭐 심각한 국론 분열의 현실 앞에서 이 석방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아마 구속 취소라든가 보석 등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을 석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의 인터뷰 내용 보고 제가 상당히 소름을 끼쳤는데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당연히 이 불의에 항거한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경찰력으로 막으려고 하겠죠. 근데 수백만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죠. 그럼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계엄군이 나왔다고 하면 벌써 이른바 좀 깨친 군인들은 그 계엄군에 합류하지 않겠죠. 그럼 반란군이 되겠죠. 그럼 내전이 되겠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4대 열강에 쌓여 있죠. 그럼 중국이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은 참담한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이제 김상욱 의원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부분으로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시빌 워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내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되고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된다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그러면 입법부가 폭주하고 말 안 듣는 계속 탄핵하면 계속 비상계엄 나면 되겠네요. 헌재가 그에 대해서 명시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 역시 이거는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희 교수님이 헌법학을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뭐 역사에서 본, 또 외국의 사례에서 본 탄핵이라는 제도가 정치적인 문제였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규범적 법적 사안으로 포섭이 돼서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종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들의 결정례를 보면 심판 중에 변론 중에도 이 지금 현재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나 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 인용 기각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탄핵 기각 이후의 시나리오는 뭐 그냥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예 그냥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인용하도록 하고 그냥 상상 속에 있을 일이다라는 정도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김수연 교수님이시고요. 김수연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현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주요한 그 논문 저서로는 네네 그럴까요? 네, 논문이 많으셔서 예 그러면은 지금 김수연 교수님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수현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우리 로스쿨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헌법이 부각되고 있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방승주 교수님의 발제나 조재현 교수님의 그 토론 내용에 저희 다 100% 공감하고 그래서 좀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쟁점이 이제 실체법적, 절차법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는데 모두 언급할 수는 없어서 부분적으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관해서는 이미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여서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체적 측면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지금 국회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전혀 인정할 여지가 없는 위헌 위법한 발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기타 국회의 탄핵 소추권, 그다음에 입법권, 예산 심의권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야당의 폭거로 인해서 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다 스스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백보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실제로 탄핵소추권이나 입법권이나 예산심의권 전부 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맞서서서 대통령 역시도 법률안 거부권을 이미 25차례 이상 이미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정치적 타당성은 변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이 과연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치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어보면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했을 때에 대한 판결과 그다음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일반 사병을 이라크 파병했던 그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 확인 결정에서는 명확하게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했었고요. 좀 이와 다르게 이라크 파병 당시에서는 그것이 파견 결정이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두 결정의 차이를 보게 되면 앞선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명확했던 것이고요. 후자였던 이라크 파병에 관한 부분은 그 기본권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각하된 것이어서 명백히 차이가 있고 또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통치 행위 그 자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통치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고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뭐 이후에 비상계엄 발동 이후에 뭐 위헌적인 사항이나 포고령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 40조에서 탄핵심판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명확하게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준용입니다. 탄핵 제도는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징계적 처벌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이 정치적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효과가 징계 처분이라는 것이지 형사재판하고는 다른 엄격한 범죄 성립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규범적 재판이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것이 헌법 위반으로서 징계의 대상, 징계 처분으로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처럼 엄격하게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봤을 때 헌법재판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형사재판과는 구별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핵심판에서의 청구인과 비청구인은 둘 다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요구되는 일반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방어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절차법적인 판단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이 사실 법적 외관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넓은 의미에서의 법적 관점이라고 해야 될지에 대한 저의 표현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되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재판의 결과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공정성을 지금부터 먼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과 일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 결정의 권위와 정당성을 흔들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일관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정부에서 다른 탄핵심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방통위원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집권 여당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 입장을 편파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달리 보는 이런 결정이라고 하게 되고요. 한마디를 좀 덧붙이자면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의 일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인지부조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동은 흔들기를 하면서 말로는 흔들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지 부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워딩들은 행동들을 포함해서 자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법리적 비판은 언제든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비판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나중에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 개개인은 뭐 성향에 따라서 진보적 성향도 있을 수 있고 보수적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나 모두 동일한 거죠.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개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관들에게 직업으로서의 양심, 그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개개의 법관의 성향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보수는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진보는 진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근대 헌법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조치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하는 점도 저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론 분열 상황들이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직의 공백 역시 외교, 국방, 경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손실이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한 헌법기관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지하고 헌법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수영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의 전체적인 내용은 헌법재판과 심판과 관련돼서 실체적 요건으로 국회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든지 국회에 대한 과다한 권한 행사에 대한 대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체적 요건이 흠결됐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123 비상계엄이 통치행위 요건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여전히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해서 통치행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부분도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현재 와서 헌법심판관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나 또는 졸속재판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또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지 부조화의 그런 행위들이 심히 우려되는 행위들이고 우려되는 행위들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희범 변호사님을 모시고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몇 가지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탄핵 심판은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뭐 좀 의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다른 의견 없이 파면 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대통령 측의 소송 지연으로 인해서 뭐 조금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좀 저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적인 지연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적어도 변론 절차는 종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3월 초순경에는 결정이 선고될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탄핵 심판과 관련한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그 다음에 각종 증거 조사는 이미 끝났고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만약에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 내부에서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전체 이제 합의, 이제 평의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고, 결론이 내려지면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에 초안을 작성하고요. 초안을 전체 재판관들한테 회람을 해서 그 결정 이유라든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많이 좀 참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문이 완성이 되면 바로 결정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만에 하나 뭐 각 재판관들한테 다른 의견이 있다면 뭐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 보충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최종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쟁점과 관련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불비죠.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래서 뭐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뭐 연락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체적 요건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관계로 보더라도 국무회의를 뭐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뭘 하려고 했던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절차적 요건은 뭐 법상 한번 따져본다는 의미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비상계엄 해제에 늑장을 부리고 뭐 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이 해제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중앙선관위원회에 다시 군을 투입해라, 뭐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까지 증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은 선포를 할 때는 5분도 안 걸리는 간담회를 했다는 거고요. 국회 해제 결의가 있은 이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서 2시간 반가량 해제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필요성이 없고 요건이 충족하지 않아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으면 국무회의 심의 필요 없습니다. 그 즉시 해제를 해야 돼요. 저는 그 즉시 해제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해제 선포가 안 돼서. 근데 뭐 마치 정당한 뭐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궤변 중에 또 하나의 궤변인데, 이 부분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부분을 정황적으로 보여준 내용으로 아마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후에 기재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법리적 측면에서도 국회 해제 결의가 있은 이에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뭐 고민한다는 겁니까? 해제 여부를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이 개헌법상의 해제 결의를 해제 전 국무회의 심의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내렸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자체적으로 해제하거나 지역적인 거를 축소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제 심의를 거치라는 거죠. 전시사변이 있는 경우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왜 이런 쟁점이 좀 최소한 드러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고령의 내용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계엄 선포 자체가 중대하게 위헌인데요. 포고령은 내용 여하를 떠나서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중대한. 더군다나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적법한 계엄 선포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국회 권능 제한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번 계엄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윤석열의 어떤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고령 1호의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회 점거봉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뭐 본청 안으로 뭐 군인을 들여 보냈냐, 뭐 누가 뭐 무슨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거 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법한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 권능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군경으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하고 봉쇄한 것 그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유린 파괴 범죄고요. 그 자체에서 파면이 되는 중대한 위헌행위입니다. 그 나머지는 형법에 있어 내란 범죄의 역할 분담을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누구고 단순 가담자는 누군가를 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의 대부분의 증인 신문 절차나 증거 조사가 무슨 뭐 지시를 했는데 누가 끌어냈느냐, 뭐 시간이 언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재판관들도 이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의 방어권 내지 대통령 측의 거짓 허위 주장에 대한 기회 부여랄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탄핵 심판의 본질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요. 뭐 다음 부분은 뭐 다 뭐 생략하고 제가 1월 7일자 경실련에서 토론을 한번 했어요. 제가 이 점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 초기인데 대통령 측이 이 탄핵 재판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아마 탄핵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오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속히 심증이 형성됐고 탄핵 심판의 어떤 중요성, 신속성에 비춰서 변론을 종결하고 빨리 선고를 해야만 된다. 그리고 대통령 측의 어떤 뭐 주장을 조금이라도 뭐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10차, 20차, 30차의 변론 기일이 있어도 마찬가지 주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도 인정 안 하고 재판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헌법 질서에 대한 수호나 유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빨리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져서 헌정 질서가 빨리 회복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토론에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측되는 바로는 재판관 전원 일체 의견으로 3월 초 정도쯤이면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쟁점들보다 중요한 것은 뭐 요건 흠결로 인해서 헌법 위반에 1, 2, 3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국회에서의 해제 의결을 한 이후에 2시간 30분가량 해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 행위조차도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헌재가 이 탄핵 심판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피청구인의 그 권리에 대한 보장을 떠나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우리 조유진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진 교수님은 처음 헌법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해 계시고요.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유진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인 건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그 좁은 스코프의 주제이긴 한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그냥 학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 권한 등이 왜냐하면 이 마은영 재판관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이기 때문에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국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이게 절차 흥결이다 또 아니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래의 판례라든가 유사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과는 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말씀드렸고요 방금. 그래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게 이제 국회 의결이 없는 게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라는 거고,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의결 없이도 할 수 있다, 과거에 또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쟁점인데요. 먼저 의장이 의결 없이, 국회 의결 없이 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국회가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가 피청구인이 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그러한 권한쟁의 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송 행위를 한 것은 국회의 의결이 없어도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이미 몇 차례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쟁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같이 청구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국회가 청구인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국회 이거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개인이나 일부 교섭단체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대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작권 환수 협의를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했을 때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라고 옛날에 이정희 의원이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 경우는 의원에게, 국회의원 개인에게는 국회를 대신해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의원이 그걸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은 이제 기각이 됐던, 각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인은 그렇고, 그러면 자,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또 국회법에도 나오죠. 국회를 대표하고 뭐 이렇게 사무를 처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과거 판례를 봐도 그렇고 국회도 권한쟁의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회의장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국회하고 국회의장은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겁니다. 별도의 국가기관. 이게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의전적이고 행정적으로 국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장의 그러한 권한을 누가 침해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군대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갖고 있는 국회 경내에 침입했다라고 했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권한쟁의 심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경우는. 왜냐하면 국회 경호권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이나 군대가 침해했다라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결 없이.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 3명에 대한 선출권은 국회의 권한이라서 이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쟁점이 있어서 이게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고, 사실 생각컨대 제일 바람직한 거는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때 그냥 논란의 소지가 없이 의결을 거쳐도 됐을 텐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했어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의석 구조도 돼 있고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통과 안 될까 봐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했으면 당연히 통과됐겠죠. 의석수가.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실무적인 착오가 아니었을까, 내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참 그런 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걸 안 해야지 회피하려고 했을 일은 전혀 없거든요.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1번에서 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오케이, 이것은 최상목 원안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했으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상목이 그것을 그대로 뭉개고 안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죠? 자, 국회에서 이렇게 헌재에서 이렇게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쭉 나오겠는데, 결국은 권한쟁의 헌법 결정 심판 결과에 대한 형성력을 부작위 처분이 임명 거부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서 66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국가기관의 어떤 구체적인 처분이 그것이 이제 만약에 다른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처분을 무효 취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형성력인데요. 헌재에서 A라는 국가기관이 B라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 어떤 A라는 국가기관의 처분이 B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딱 결정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것은 법조항에 의해서 무효 내지는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것이 어떤 적극적인 처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여러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임명을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작위거든요. 그래서 부작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성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위를 하고 있을 때는 그 헌재의 결정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의무가 생긴다. 법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66조 2항 헌재법 66조 2항 후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 물론 여기서 심판 청구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심판 청구 인용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피청구인은, 즉 최상목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을 어쨌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그러면은 임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게 지금 국회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것으로 봐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헌재에다가.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딱 헌재에서 권한 침해했다고 결정하는 순간 자동방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자, 임명된 것으로 봐주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 없습니다. 그게 그런 주장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편에서 이게 무효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취소를 명시한 66조 2항 전문하고, 그다음에 부작위의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규정 자체가 다르지 않냐. 그래서 문헌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의무가 생길 뿐이지 자동방으로 임명되는 임명시켜주는 형성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될지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인의 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가부 문제인데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8명으로 그냥 간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헌재에서 그 당시에도 8명이 했습니다. 8명이 했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8명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체가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했다라고 어필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 명이 빠지면 오히려 그 사람은 탄핵을 반대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빠지면, 왜냐하면 찬성이 6명 이상이 돼야 인용이 되거든요, 파면이.
근데 그 6명 이상이 되면 한 명이 더 있는 게 피청구인 측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낫겠죠. 그래야 확실하게 6명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명이 결혼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혼은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피소추인의 재판을 받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무리해서 8명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사이 논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아까 앞에서도 노희범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고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이제 뭐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쟁점이 되면 그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은 피청구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또 노리는 바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자칫 불필요하게 이게 논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는 오히려 법문헌이라든가 과거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뭐 다른 우리 방순희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회 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절차 심리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헌재 8인 체제하에서의 헌재 탄핵 심판이 문제가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 한 명이 추가 임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8명으로 심판을 하는 것도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6인 이상의 찬성에 비율적으로 보면 유리하기 때문에 심판을 8명이 해서 결정을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자들의 토론 다 마쳤고요. 지금 플로어에 나와 보신 분들이 있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발제자나 토론자에게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한두 분 정도 답변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실은 그 조유진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먼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조유진 교수님께서 8인 체제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후 이 전반적인 어떤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확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탄핵 심리 그 자체가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만 집중을 했는데 우리 조희준 교수님께서 최근에 쟁점이 됐던 이 문제를 또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 토론이 훨씬 더 풍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가 될 무렵 당시가 이제 작년 말이었어요. 작년 말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세 분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하자 곧바로 다시 탄핵을 해서 탄핵 가결이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서 최상목 대행이 이제 올라왔는데 또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헌법학자로서 이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전체 공장이 돌아갈 때 이 기아가 몰려서 돌아가다가 여기에 쇠막대기가 하나 딱 꽂아져 가지고 이게 딱 멈추게 되면은 전체 공장이 다 스톱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이 3인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임명이 못 되거나 그래서 4월 18일 날에는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까지 나가게 되면 헌재 스톱. 그다음에 헌재 스톱 되기 전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최상목까지 이제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2주 후 줄 탄핵을 하다가 결국엔 국무회의 의결 정수를 채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초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럴 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소추위원,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 총무,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 요 5분에게
공동으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을 드렸고 제가 수업이 있고 그래서 의견서 쓰는 거는 이제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해서 하루 이틀 내에 아예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드렸어요.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나서 12월 그게 이제 12월 1일쯤이에요. 저의 이제 초안을 보내드린 것이 그리고서 12월 3일인가 12월 1일 그 다음에 12월 2일 12월 3일 날 이제 접수를 하셨어요. 예. 제가 아마 12월 1일 날 의견 드렸을 것이고 12월 2일 날 그 청구서 초안 보냈고 3일 날 이제 접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박찬대 원내 총무에게는 제가 이제 이메일 답장을 이제 받은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써서 보내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받아 보니까 제 거하고 많이 좀 달라요. 그러나 결론적인 건 똑같아요. 거기서 가처분은 특히 소위 임시지 확인이라고 하는 점이 저하고 다른 점이었어요. 예, 저는 아예 가처분에서 그거를 아예 말하자면 그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예 거기서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가처분이나 본안이나 거의 효력이 이제 거의 유사한 정도의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보내드렸었고 이제 했는데 어쨌거나 접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2일 날 다른 의원들께도 다 보내드렸어요. 그때는 지난번 그 황운하 의원이 주최하셨던 국회 토론회에 오셨었던 그 의원님들께도 다 보내드렸어요. 그 이유는 가결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예. 가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3일 날 바로 국회의장님이 접수를 하시길래 상당히 쉽게 한다.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런 쟁점 문제가 되지 않고 변론에서조차도 거기에 관해서는 논해지지 않다가 지지난 주말에 바로 그 쟁점을 이인호 교수가 페이스북인가에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 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엔 2월 이제 1일인가에 토요일 날 우리 그 구정 연휴 끝나고 설 연휴 끝나고 거의 마지막 토요일 날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아마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혀서 이제 2월 3일 날 선고하려고 했는데 그 쟁점이 떠오르니까 월요일 날 평의를 했었던 거예요. 재판소에서. 그리고서 변론 연기를 한 번 더 변론 절차를 한 번 더 가지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거의 그거를 모르고서 페이스북에 저도 입장을 올려놨었는데 거의 조희진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것을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었고 사실상 저는 마음속으로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주 후에 변론을 더 재개를 하면서 이런 적법 요건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근데 만일에 그런 것들이 짚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나게 되면 엄청나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마은혁 재판관의 그 임명 여부의 문제도 최상목이 이제 임명할지 여부도 이제 모르고 엄청난 그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조 교수님의 의견에 말하자면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통대학 지금 휴학 중이신 선생님께는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이거를 그 전과자를 만들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직자였어요. 그리고 공직자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런데 이분을 전과자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될까? 예. 그래서 전과자를 만들어서 그걸 전과자로 낙인을 찍는 이 문제가 먼저냐 아니면 그 범죄가 먼저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러한 일을 했느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호수위의 달 그림자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헌법 개정 국가 비상입법 기구를 통해 가지고 헌법 개정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자 했다면 그게 오히려 달 그림자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변론에서의 이제 증언 거부에 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셔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여인영과 이진우가 증언 거부를 주로 했고 곽종근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자술서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김병주 의원의 TV에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 전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곽종근은 회유나 어떤 그렇게 해서 진술에 오염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인영과 이진우도 사실은 증언을 보면 다 증언 공부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문영배 재판장께서 그 피의 조서를 갖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갖다가 조서 내용을 읽어보고 또 그 변호인 입회하에 거기에 대해 서명 날인을 했습니까를 물어요. 그 서명 날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바로 그것 자체가 증거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언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서중으로 그 내용의 어떤 그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체킹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돼서 토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방승주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같이 해주신 조재현, 홍선기, 김소연 교수님 또 노이보 변호사님과 조유진 교수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헌법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헌법기관에 종사했었던 법률가를 포함해서 여러 심도 있는 이런 논의가 추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미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를 통해서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헌법기관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는 정치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